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한민국에서 7시간짜리 토론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부정선거입니다. 한쪽엔 통계학자, 전산 전문가, 선거 시스템 분석가들이 앉았고 반대편엔 이준석 의원이 앉았습니다. 이 토론의 조회수가 600만을 넘겼고 동시 접속은 32만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이 이 토론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음모론자들의 집결. 언론은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2만 명의 시청자를 집단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로 분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드라마가 아닙니다. 예능이 아닙니다. 선거 부정 의혹 토론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게 가장 뜨거운 콘텐츠가 됐습니다. 음모론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 정상입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겁니까? 더 역설적인 건 이겁니다.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오히려 검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다고 말하면서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공개 감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받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두 개의 얼굴을 해부합니다. 7시간 토론에서 이준석이 쓴 언어의 기술, 그리고 선관위가 투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무기화했는지, 그리고 이 둘의 뒤에 서 있는 훨씬 더 거대한 구조. 그까지 보고 나서도 아무 의문이 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를 의심하셔도 됩니다. 통계학에 기저율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발생한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서 7시간짜리 단일 주제 컨텐츠가 32만 동시 접속을 기록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월드컵 중계 혹은 대선 개표 방송. 그 반열에 선거 의혹 토론이 올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적 불안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사회적 신호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건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상 3부 영상도 절반 이상 보면 높은 점수를 줍니다. 7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면 이건 충동적인 클릭이 아닙니다. 목적을 갖고 들어와서 끝까지 들은 겁니다. 그들이 찾던 건 자극이 아니라 근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선거 결과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국 선거에 대한 불신이 과반을 돌파했다면 그건 국민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신뢰를 잃은 겁니다. 언론은 이 숫자들 앞에서 일부 극단 지지자들의 결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2만이 일부라면 이 나라에서 다수는 도대체 몇 명부터입니까? 숫자 해석을 거부하는 순간 숫자는 더 불어납니다. 그럼 이 숫자들 앞에선 이준석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토론의 포문, 지금부터 열겠습니다. 토론 시작 전 이준석 측 지지자들의 기대는 명확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을 데이터로 정면 반박한다. 그게 이 토론의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토론이 흘러간 방향은 달랐습니다. 이준석은 전문가들의 수치를 직접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관된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첫째, 주제를 바꿉니다. 둘째, 상대방의 신뢰도를 공격합니다. 셋째, 법원 판결로 막아냅니다. 이 세 가지를 7시간 내내 반복했습니다. 토론 참여 전문가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죠. 통계물리학 박사, 전직 선거관리 경력자, 법률 전문가. 이들이 제시한던 감정적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P-밸류 분석, 개표 데이터의 통계적 분포, 물리적 투표지 상태 검증 결과였습니다. 논문 수준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의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십시오. 토론이 끝나고 이준석이 한 말 기억하시죠? 나는 견뎌냈습니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자신 있게 이긴 사람은 견뎌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압도했다, 논파했다, 증명했다고 합니다. 견뎌냈다는 건 방어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어가 필요했다는 건 공격이 유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방어의 핵심 무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의 토론 전략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없으니 증거가 아닙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원 판결은 권위 있는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선거 부정을 정식으로 심리한 적이 있습니까? 증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은 실체 심리 없이 형식 요건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즉,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재판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법학에서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차적 결함을 실체적 진실의 근거로 활용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범죄가 없는 것이다. 의사가 진단하지 않았으니 병이 없는 것이다. 이 논리가 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법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권위로 토론을 종결시키는 겁니다. 캐비넷에 파일을 넣어두고 열어보지 않은 다음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혼자만 이 방패를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훨씬 더 넓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를 상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이준석은 일관되게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통계 물리학 전문가가 특정 선거구의 개표 데이터가 정규 분포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난다는 분석을 제시했을 때 이준석의 반응은 저 분석 방법이 틀렸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해버린 겁니다.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투표지에서 발견된 접힘 패턴이 수작업 투표지와 기계 출력물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구별 가능하다는 전문가 검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준석의 답은 망상입니다. 검증 방법을 반박한 게 아닙니다. 검증 자체를 정신적 문제로 돌려버렸습니다. 이 화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집단적 버전입니다. 당신의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이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법은 이준석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당도 야당도 청와대도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이렇게 사이가 나쁜 나라에서 유독 이 주제 하나에서만큼은 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토론 중 가장 긴장감이 돌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중 시나리오, 즉 중국의 우호적인 정치인들이 특정 선거 결과를 통해 의도적으로 당선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준석은 즉각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건 꿈꾸는 세상 이야기죠. 비웃음 하나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비웃음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왜 그게 불가능한지를 설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 주제를 절대 웃지 않습니다. 미국 FBI는 중국의 지방선거 개입 시도를 공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만은 매 선거마다 중국발 허위 정보 및 자금 유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관리합니다. 유럽의회는 중국 자본의 정치 침투를 막기 위한 별도 입법을 진행 중입니다. 이게 다 꿈꾸는 세상 이야기입니까? 더 중요한 건 구조적 경로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직접 돈다발을 건네는 방식이 아닙니다. 특정 정치 성향의 미디어에 광고비를 집중시키고 친중 프레임의 컨텐츠가 알고리즘 상단에 뜨도록 자금을 운영하고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확인된 실제 수법입니다. 이준석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덮으려 했을까요? 어느 쪽이든 그 다음 장면이 이 질문의 답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선거 불신이 극에 달하자 선관위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 대책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투명 투표함 도입입니다. 처음 이 발표를 들었을 때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건가? 그런데 실물을 봤습니다. 겉박스는 투명합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가 실제로 담기는 내부 구조, 투표지가 쌓이는 공간, 그 위를 덮는 칸막이는 그대로 불투명합니다. 즉, 겉에서 보면 뭔가 달라진 것 같지만 실제 투표지의 이동 경로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선관위는 투명 투표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선거 불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의심하는 건 투표함의 재질이 아닙니다. 개표 과정의 폐쇄성, 외부 감사 거부, 데이터 공개 거부, 비공개 서버 접근 권한 문제입니다. 이 중 단 하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투표함 색깔만 바꿔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게 선관위가 내린 신뢰 회복의 정의입니다. 형식은 바꾸되 실질은 건드리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건 느낌이 아닌 검증인데 선관위는 느낌만 줬습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를 방어하는 목소리가 이준석 한 명이 아니라는 것,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짚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예산안 싸우고 청문회에서 싸우고 법안 하나하나로 싸웁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 주제에서만큼은 동일한 언어를 씁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민주당 핵심 의원들도 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규정했습니다. 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수사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증거 심리를 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민주당, 일부 야권 의원, 사법부, 주류 언론, 이 5개의 축이 정확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사하지 말 것, 검증하지 말 것, 의심하면 음모론자로 분류할 것. 이준석은 이번 토론에서 가장 전면에 나선 목소리였을 뿐 그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대본을 읽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봐야 합니다. 만약 선거 부정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결과로 당선된 모든 인물의 정당성이 무너집니다. 국회 의석수, 정당 구도, 지방 권력 지형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건 여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도, 현 대통령도 그 결과 위에 서 있습니다. 기득권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야가 한 목소리인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카르텔은 이념으로 뭉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로 뭉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의혹 진상규명 TF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의심하는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증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발표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음모론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다. 정치 불안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행위다. 진상규명 요구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여당 내부에서도 야당에서도 언론에서도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하나의 이슈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나오는 구조적 반응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진실에 확신이 있다면 TF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명하게 검증받을 자신이 있다면 오히려 환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 시도 자체를 막으려 한다면 그건 스스로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숨길 게 없는 사람은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멈추지 않습니다. 32만 명이 7시간을 지켜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카르텔이 클수록, 입을 막으려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더 크게 울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3가지입니다. 이준석의 언어는 반박이 아니라 봉쇄였습니다. 선관위의 투명성은 겉면만 바꾼 눈속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뒤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증을 막으려는 거대한 기득권 구조가 있습니다. 카르텔은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